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끔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여자의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든든한 남편, 따뜻한 보금자리, 아니면 내 손으로 일궈낸 경제적 독립. 나는 한때 순진하게 믿었었다. 그저 진심을 다하고 분수를 지키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면 자갈밭에서도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고 사람의 속은 깊은 바다보다 더 알 수가 없었다. 30억 원 후 그것은 내가 한강변에 마련한 고급 타운하우스의 가격이자 나와 친정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결실이었다. 하지만 비통하게도 그 집은 내가 시댁 식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밑바닥을 비추는 교교의 거울이 되고 말았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다. 이것은 피눈물 나는 배신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악녀가 되기를 선택한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이다. 자, 그 운명의 열쇠를 손에 쥐었던 그날, 탐욕이라는 이름의 태풍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싱그러운 풀냄새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 페인트 냄새가 폐부 깊숙이 차올랐다. 내 눈앞에는 서울의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는 한강변 신도시의 3층짜리 타운하우스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 그리고 부모님이 평생 모아 물려주신 유산이 합쳐져 만들어낸 30억 원짜리 성. 크림 화이트 톤의 웅장한 외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통유리창. 명예 이전은 이미 끝났다. 등기권리증은 내가 쩐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기 전부터 내 개인 금고 속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오늘은 남편 별표 흥 별표 이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데리고 집을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내 마음속엔 순진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며느리가 이렇게 번듯한 집을 마련할 만큼 능력있고 야무지다는 걸 알면 시부모님도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아껴주지 않을까? 곧이어 흥이 운전하는 차가 도착했고 시부모님과 시누이 별표 뚜엣 별표이 내렸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꾸겨사 나의 시어머니의 두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다. 그녀의 시선은 대문에서 정원까지 탐욕스럽게 훑고 지나갔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열었다. 하지만 꾹 여사는 대꾸도 없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녀는 외벽의 대리석을 손으로 훑으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치였다. 뚜엣은 어제 막 풀어놓은 비단잉어 연못 앞에서 요란하게 포즈를 취하며 셀카를 찍느라 바빴다. 거실로 들어서자 꾹 여사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엉덩이를 몇 번 들썩이며 탄력을 확인하고는 입을 삐죽거렸다. 현관 풍수가 어쩌니 바람길이 안 좋니 하며 트집을 잡았지만 천장에 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최고급 원목 바닥을 보며 침을 삼키는 모습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어르신들은 원래 깐깐하시니까 편안해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2층으로 가보실까요? 나는 들뜬 마음으로 가족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내 심혈을 기울인 공간, 별표 마스터룸 별표이 있는 곳이었다. 15평, 약 50스퀘어미터, 이 넘는 광활한 침실, 드레스룸, 그리고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욕조가 딸린 전용 욕실까지. 남동향이라 창문을 열면 상쾌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그야말로 꿈의 공간이었다. 마스터룸에 들어서자마자 꾹 여사는 탄성을 내질렀다. 그녀는 방을 한 바퀴 휘둘러 보더니 발코니 창을 활짝 열고 바람을 쐬었다. 그러고는 나와 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노골적인 계산과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꾹 여사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폭탄 선언을 했다. 방도 넓고 남동향이라 볕도 잘 드네. 기가 아주 좋아. 우리 늙은이들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으니까 건강 생각해서 이 방을 써야겠다. 너희 부부는 아직 젊고 건강한 데다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니까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을 쓰렴. 거긴 외풍도 없고 아늑해서 젊은 애들한테 딱이야. 나는 멍해졌다. 마치 누가 귀 옆에서 징을 친 것처럼 귀가 멍멍했다. 나는 훙을 쳐다보며 남편이 거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훙은 고개를 숙인 채 방문 손잡이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이 방은 저희 부부가 쓰려고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다 맞춰서 설계한 거예요. 게다가 욕실에 욕조가 커서 어르신들이 쓰시기엔 미끄럽고 위험해요. 제가 1층에 부모님 방을 따로 마련해뒀어요. 계단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조용해서 지내시기 편하실 거예요. 순간 꾹 여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뭐라고? 기가 막혀서. 지금 내가 늙어서 곧 죽을 거니까 욕실에서 넘어져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냐? 넌 이 집안 며느리야.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감히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어? 그런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니? 옆에 있던 뚜에까지 기름을 부었다. 언니,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쓰고 싶으시다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따져요? 자식된 도리로 양보 좀 하면 되지. 이 넓은 방을 둘이서만 쓰겠다니 낭비 아니에요. 우리 오빠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 호강 좀 시켜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내 집이다. 내 돈, 내 피땀으로 산 집이라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건가? 구석에 앉아있는 시아버지 바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이 집안 식구들은 꾹 여사의 독재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제 개인 자금으로 산 제 명의의 집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좋지만 집안의 배치는 제가 결정합니다. 개인 자금이라는 말에 꾹 여사의 얼굴이 싸움딸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검지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쿡쿡 찌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돈 타령을 해.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 재산도 다 남편 집안 귀신이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됐으면 이 집도 우리 공동 재산이지 어디서 내 거를 따져? 천박한 장사치 아니랄까봐 아주 계산이 빠삭하구나, 응?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그녀의 말은 내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랬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걸어다니는 ATM, 훙과 결혼할 때 딸려온 부록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사람의 온기가 채 돌기도 전인 나의 소중한 집은 순식간에 탐욕과 비열한 계산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마스터룸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다. 나는 꾹 여사의 삿대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고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마스터키 꾸러미를 꽉 움켜쥐었다. 대문, 차고, 현관, 그리고 모든 방의 열쇠가 달린 마스터키. 나는 꾹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대한민국 법 어디에 며느리 재산이 시댁 소유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머님을 존중하지만 이런 억지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죄송하지만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집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꾹 여사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이게 날 쫓아내. 감히 시부모를 쫓아내. 이 되바라진 년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맹수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목표는 내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였다. 내가 피하려 하자 뚜엣이 잽싸게 내 퇴로를 막아섰다. 두 모녀가 합세해 나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열쇠 내놔. 넌 이 집 열쇠를 가질 자격 없어. 내가 관리할 테니 넌 주는 대로 받아. 꾹 여사는 내 손가락을 억지로 꺾으려 들었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뚜엣도 지지 않고 내 팔을 할퀴어댔다. 화려하게 네일아트를 받은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살갗을 파고들었다. 하얀 피부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렸다. 씨. 거기서 뭐해? 나 좀 도와줘. 엄마랑 뚜엣 좀 말려. 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훙은 문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내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내 심장을 산산조각내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 거 좀 드려라 그냥. 엄마한테 좀 져주면 어디가 덧나냐? 집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맡아주시겠다는데 왜 난리야? 동네 창피하게 크게 만들지 좀 마, 남사스럽게. 남사스러워. 나는 헛웃음이 터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내가 엄마랑 여동생한테 맞아서 피를 흘리고 대낮에 집을 뺏기는데 당신은 창피한 게 먼저야? 남편의 비정한 말에 충격을 받아 힘이 빠진 순간 꾹 여사가 내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낄낄거리며 마치 전리품인 양 열쇠를 높이 쳐들었다. 그래, 진작 이럴 것이지. 며느리 교육은 들어올 때부터 시켜야 한다니까? 기어오르기 전에 싹을 잘라야지. 뚜엣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며 내 팔의 상처를 보고 비아냥거렸다. 어머, 살짝 긁힌 거 가지고 엄살은. 여자가 피부가 너무 얇아서 어디다 쓰겠어. 나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고 벽에 기대어 섰다. 세 모녀가 어느 열쇠가 어느 방 것인지 히히덕거리며 확인하는 모습을, 그리고 뒤늦게야 슬그머니 일어나는 시아버지를 보며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잿더미보다 더 차갑게. 그날 밤 시댁의 낡은 집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상처를 소독하고 하얀 거즈를 붙였다. 저녁 식사는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오로지 쩝쩝거리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꾹 여사가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탁자 위에는 번쩍거리는 새 열쇠들이 놓여 있었다. 내게서 열쇠를 뺏자마자 열쇠공을 불러 복사를 해온 것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뚜엣에게 각각 열쇠 세트를 나눠주었다. 다들 희희낙낙하며 열쇠를 받아들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대문 열쇠와 차고 리모컨 하나뿐. 꾹 여사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적선하듯 내 앞에 툭 던졌다. 챙그랑. 열쇠가 유리 탁자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받아라. 대문 열쇠다. 안방이랑 금고, 장롱 열쇠는 내가 관리한다. 퇴근하면 딴 데로 새지 말고 일찍 와서 밥이나 해. 식구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도리에 맞게 굴면 집안이 편안할 거고 아니면 이 시애미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라. 나는 덩그러니 놓인 열쇠를 바라보았다. 득의양양한 꾹 여사, 탐욕스러운 뚜엣, 그리고 비겁한 흉.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굴복했다고 믿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 적선하듯 던진 그 열쇠가 나를 이 지옥 같은 가족과 묶어주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싹둑 잘라버렸다. 나는 말없이 열쇠를 집어들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계획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탈출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나는 흉을 등지고 누웠다.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무심한 코골이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팔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내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나는 사업을 할 때처럼 냉철하고 꼼꼼하게 복수의 단계를 계산했다. 꾹 여산의 가족처럼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말로 하는 설득은 시간 낭비다. 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뿐. 바로 돈과 이익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눈 밑에 다크서클과 피로를 감추기 위해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칼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갖췄다. 흉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다. 자신에게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은 꿈에도 모른 채. 집을 나섰지만 내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내 발길이 닿은 곳은 30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들렀던 낯익은 등기소 근처였다. 모든 법적 서류가 안전하게 내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별표 뚜원 별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강남외곽 신도시 일대에서 꽤나 날리는 부동산 브로커였다. 여보세요? 란 누님.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뭐 좋은 건수라도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뚜원의 촐싹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뚜원, 내가 얼마 전에 산 타운하우스 말이야. 그거 금매로 내놓으려고. 혹시 현금 확실한 진짜 백이 손님 있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뚜원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네. 누님, 거길 사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방금 끝난 집인데 아깝게 왜 파세요? 혹시 자금 사정이 급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손해보고 파는 거야? 지금 시세가 30억에서 32억, 약 15에서 16 타이 V&D 정도지? 딱 28억에 넘길게. 대신 조건이 있어? 매수자는 무조건 100% 현금 박치기여야 해. 대출 승인 기다리는 건 안 되고 5일 안에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끝내는 조건이야.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아마 뚜원도 입이 떡 벌어졌을 것이다. 노른자위 땅에 있는 새 집을, 그것도 풀옵션 상태로 시세보다 2에서 4억이나 싸게 내놓다니. 이건 투자자라면 눈이 뒤집힐 만한 미끼였다. 누님, 진짜죠. 28억에 5일 안에 현금 일시불. 뚜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농담 아니야? 얼른 알아봐. 성사되면 수수료는 2배로 챙겨줄게.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뚜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님. 바로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을 크게 하시는 호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자녀를 여기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급하게 주소지가 필요하셨대요. 집 깨끗하고 서류만 확실하면 돈은 문제가 아니랍니다. 당장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나는 등기소 근처의 은밀한 룸카페에서 뚜원과 매수자를 만났다. 매수자를 본 순간 나는 흠칫 놀랐다. 번쩍이는 검은색 레인지로버에서 내린 호 사장은 기업가라기보다는 조폭 두목에 가까웠다. 떡 벌어진 어깨, 빡빡 민 머리, 목에 감긴 쇠사슬 같은 굵은 금목걸이, 걷어 올린 셔츠 소매 아래로는 용과 봉황 문신이 빼곡했다. 하지만 험악한 외모와 달리 호 사장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시원시원했다. 그는 등기부등본과 내가 미리 찍어둔 집 내부 사진을 훑어보더니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 좋고 가격 합리적이네. 사모님 일처리 스타일이 딱 내 마음에 듭니다. 보증금으로 일단 4억 쏘고 3일 뒤에 잔금 24억 입금하겠습니다. 서류 준비나 빨리 해주셔. 호 사장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깊고 위압감이 넘쳤다. 나는 즉석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술술 풀렸다. 계약서를 손에 쥐자 천근만근 무거웠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 후 3일 동안 나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다. 꾹 여사와 뚜엣은 신나서 이사 준비를 하고 커튼을 새로 맞추네 만에 불단을 어디다 둬야 풍수가 좋네 하며 난리 법석을 떨었다. 남편 흥은 싱글벙글 웃으며 내게 말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부모님 자리 잡으시면 내가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5일째, 시댁 식구들이 손 없는 날이라며 이사 날짜로 잡은 그날.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 어플 알림이 화면에 떴다. 입금 플러스 24억 원, 잔금. 돈이 들어왔다. 명예 이전 절차는 어제 오후에 이미 마무리되었다. 그 타운하우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호 사장의 소유였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거울 속의 당당한 여자를 보며 속삭였다. 자, 1막은 끝났어. 이제 팝콘 뜯으며 2막을 즐길 차례야. 나는 중요한 개인 물품만 챙겨 캐리어에 넣고 화장대에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내가 향한 곳은 미리 빌려둔 고급 레지던스였다. 그곳에서 노트북을 켜고 며칠 전 타운하우스 대문에 몰래 설치해둔 CCTV 화면을 연결했다. 나는 별표 치킨과 맥주 별표를 주문하고 얼음 가득한 콜라를 따랐다. 나의 전 시댁 식구들이 내 깜짝 선물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느긋하게 기다릴 준비는 끝났다. 푹신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갓 튀긴 치킨 냄새를 맡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화면 속의 한강변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최고의 쇼를 기다리고 있다. 입장료만 무려 30억 원짜리 쇼를. 오전 10시. 꾹 여사가 용한 점쟁이에게 받아왔다는 이사하기 딱 좋은 시간. 대형 이사 트럭 한 대가 끙끙대며 집 앞으로 후진해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훅내 가족이 탄 택시가 도착했다. 택시 문이 열리고 꾹 여사가 가장 먼저 내렸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고 내군을 막는다며 팥단지가 든 항아리를 소중히 들고 있었다. 뚜엣과 흥은 낑낑대며 큰 캐리어들을 내렸고 시아버지 바씨는 조상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었다. 그들은 대문 앞에 서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집을 올려다보았다. 꾹 여사는 흥에게 어서 문을 열라고 재촉했다. 흥은 며칠 전 복사한 새 열쇠 꾸러미를 자신만만하게 꺼내 열쇠 구멍에 꽂았다. 화면 속 흥이 끙끙대며 열쇠를 돌려보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뺐다 꽂았다. 다른 열쇠로 바꿔보았다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옆에서 꾹 여사가 닥달했다.
아, 뭐 하냐? 그 문 하나 못 열어서 쩔쩔매. 길한 시간 다 지나가겠다, 이놈아. 흥이 울상을 지으며 돌아봤다. 엄마, 키 구멍이 막혔나 봐요. 열쇠는 맞는데 안 돌아가요. 뚜엣이 입을 삐죽거리며 끼어들었다. 오빠 비켜봐. 남자가 뭐 그리 굼떠? 뚜엣이 열쇠를 낚아채 비틀어 봤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엄마. 오빠. 이거 좀 봐. 이게 뭐야?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코팅까지 해서 단단히 붙여놓은 A4 용지의 굵은 글씨가 그들의 눈을 때렸다. 매매 완료, 외부인 출입 금지. 나는 바삭한 닭다리를 한 입 뜯으며 그들의 멍청한 표정을 감상했다. 꾹 여사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비볐다. 이게 뭐야? 어떤 놈이 장난질이야? 란이 그년 어디 갔어? 꾹 여사의 고함 소리가 CCTV 마이크를 타고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봤다. 흥은 황급히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내 휴대폰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종료 버튼을 누르고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바로 그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레인지로버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꾹 여사의 고함 소리를 묻어버릴 만큼 위협적인 소리였다. 차는 이사 트럭 꽁무니에 딱 붙어 멈췄다. 문이 열리고 호 사장이 내렸다. 오늘은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어 팔뚝의 문신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의 포스는 그야말로 살벌했다. 호 사장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집 앞의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훑었다. 거기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낮게 깔린 목소리에 살기가 뚝뚝 떨어졌다. 흥의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흥은 호 사장의 험악한 인상에 잔뜩 쫄아 어깨를 움츠렸지만 눈에 뵈는 게 없는 꾹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대들었다. 당신 뭐야? 여기는 내 며느리 집이고 내 아들 집이야. 어떤 미친놈이 이딴 종이를 붙여놨어? 좋은 말 할 때 꺼져. 우리 이사해야 하니까. 호 사장이 피식 웃었다. 보는 사람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소였다. 그가 손짓하자 차에 타고 있던 덩치 큰 부하 4명이 우르르 내렸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호 사장 뒤로 병풍처럼 늘어섰다. 아들집.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글을 못 읽나?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내 성질 긁지 말고 당장 꺼져. 화면 속 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꾹 여사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지만 그녀의 탐욕과 똥고집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평소 나를 괴롭힐 때 쓰던 필살기, 동네방네 소리질러 망신 주기를 시전했다. 그녀는 땅바닥에 대자로 드러눕더니 허벅지를 팡팡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강도 좀 보세요. 대낮에 깡패들이 집을 뺏어가네. 경찰은 뭐해? 억울해서 못 살아. 며느리년이 조폭이랑 짜고 시댁 등쳐먹네. 그녀의 악다구니에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다. 흥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엄마를 일으키려 했지만 꾹 여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더 크게 발버둥 쳤다. 뚜엣은 잽싸게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며 해설까지 곁들였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깡패들이 선량한 시민 재산을 강탈하려고 해요. 호 사장은 팔짱을 낀 채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휴대폰을 꺼냈다. 김경희님. 접니다. 여기 강변 타운하우스로 순찰차 좀 보내주셔. 웬 잡상인들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네. 기다리리다. 15분 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경찰 2명이 내려서 해산을 요구하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꾹 여사는 경찰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호 사장에게 삿대질을 했다. 순경 양반. 저놈 당장 잡아가요. 저놈이 강도야. 우리 며느리가 30억 주고 산 집인데 저놈이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지 집이라고 우겨. 경찰이 호 사장을 쳐다봤다. 호 사장은 여유롭게 가죽 가방에서 따끈따끈한 별표 등기권리증 별표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자, 여기 내 이름 진범호 박힌 등기권리증이요. 공증까지 완벽하게 끝난 합법적인 매매요. 이건 매매 계약서랑 이체 내역서고. 확인해 보슈. 경찰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호 사장의 신분증과 대조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아무 문제 없네요. 이 집은 현재 진범호 씨 소유가 맞습니다. 경찰은 엄한 표정으로 흥의 가족을 돌아봤다. 당신들, 당장 업무 방해랑 주거 침입 멈추세요.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면 서로 행입니다. 그 말을 들은 흥은 벼락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남편 모르게 집을 팔아요? 호 사장이 비웃음을 흘렸다. 내 아내가 집을 팔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난 정당한 주인한테 내 돈 주고 샀고 등기까지 마쳤어. 집구석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당장 꺼져. 호 사장의 일갈에 할 말을 잃은 꾹 여사는 결국 전매 특허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흰자위를 뒤집으며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더니 팔다리를 비틀며 거품문 신용을 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심장. 사람 살려. 흥과 뚜엣이 기겁하며 달려들어 엄마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호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꾹 여사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아주머니, 연기 대상감이네. 내가 119 불러서 바로 영안실로 보내드릴까? 아니면 내 동생들한테 안마 좀 시켜드려? 여기 CCTV 돌아가는 거 안 보여? 무고죄에 영업방해죄까지 덤탱이 쓰고 싶어. 안마, 물리적 폭력라는 단어와 호 사장의 서늘한 목소리에 꾹 여사는 기적처럼 부활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더 이상 대꾸도 못하고 흥과 뚜엣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얘들아. 저 살인마 같은 놈들. 흥네 가족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 속에서 짐을 챙겨 도망치듯 떠났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얼음이 녹아 밍밍해진 콜라를 단숨에 들이켰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자, 제1막 종료. 이제 제2막, 별표 여론전 별표를 시작할 시간이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SNS가 들끓기 시작했다. 자존심 강한 뚜엣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쫓겨나자마자 좁아터진 월세방에 짐을 푼 뚜엣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호소문을 올렸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다. 충격 고백들이 올케가 시댁돈으로 산 신혼집 팔아치우고 내연남과 야반도주 했어요. 뚜엣은 나를 천하의 폐류나 꽃뱀으로 묘사했다. 집을 산 돈은 시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명의만 빌렸다가 몰래 팔아치웠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글 말미에 훈과 친척들, 친구들까지 태그하며 좋아요와 동정을 구걸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내막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나를 향해 온갖 악플을 쏟아냈다. 미친 X, 시부모 돈을 들고 튀어? 저런 여자는 신상을 털어서 매장해야 함. 시댁 친척들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다. 훈에게서도 득달같이 문자가 왔다. 당장 기어 들어와서 해결해. 어디 숨으면 모를 줄 알아? 30억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나는 악플들을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호수처럼 잔잔한 내 마음에는 파문조차 일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칼을 갈아왔으니까. 나는 노트북을 열고 별표 진실 별표이라는 폴더에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다. 나는 내 개인 SNS에 구질구질한 감성팔이 없이 단 하나의 게시물만 전체 공개로 올렸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꽃뱀 시댁의 실체와 제가 집을 판 이유, 팩트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박 불가능한 별표, 증거 콤보 별표를 첨부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내 친정 부모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30억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체된 내역. 날짜는 혼인신고 3개월 전 거실 CCTV 영상, 열쇠 강탈 사건 당일의 고화질 영상. 국 여사와 뚜엣이 내 머리채를 잡고 핥히는 장면, 그리고 멀뚱히 서서 별표 엄마한테 좀 져주면 어디가 덧나냐? 별표고 내뱉는 훈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카카오톡 캡처, 훈이 예전에 보낸 메시지. 자기 돈인 거 알지? 근데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폼 잡고 싶어 하시니까 명의만 엄마 이름으로 한다고 그냥 빈말이라도 좀 해줘. 상처 사진, 국 여사와 뚜엣에게 긁혀 피멍이 든 내 팔 사진.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효과는 핵폭탄급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나를 욕하던 네티즌들은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을 하며 훈과 뚜엣의 계정으로 몰려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와. 영상 보고 소름 돋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무슨 깡패야? 남편이란 놈이 진짜 쓰레기네. 아내가 맡고 있는데 구경만 해. 꽃뱀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댁이었네. 남의 돈 30억을 날로 먹으려고? 인과응보가 따로 없다. 분노한 네티즌 수사대는 훈의 회사까지 찾아냈다. 회사 홈페이지와 지도 리뷰에 별점 1개 테러가 이어졌고 별표 이런 파렴치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불매운동해야 한다. 별표는 여론이 들끓었다. 다음 날 아침 훈의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표이사가 훈을 불러 즉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회사 이미지를 위해 꼬리를 자른 것이다. 뚜엣은 악플을 견디다 못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잠적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쩐씨 일가는 하루아침에 국민역적으로 전락했다. 나는 나를 옹호하는 댓글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의는 지각할지언정 결석하지 않는 법이다.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돈줄도 끊긴 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폭풍이 지나가고 3일 뒤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예전의 위세등등함은 온데간데없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우리는 인적 드문 외곽의 카페에서 만났다. 카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훈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 밑은 퀭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허둥지둥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뿌리치고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 아니, 라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엄마랑 연 끊고 너랑 분가할게. 응. 흥은 눈물을 글썽이며 횡설수설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굴한 모습을 보니 경멸감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너무 늦었어. 흥, 엄마가 날 때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니? 뚜엣이 날 모함할 때 당신은 뭘 했어? 같이 동조했잖아. 이제 와서 다 잃으니까 용서를 빌어? 내 사랑은 당신이 그 열쇠를 뺏기게 방관한 그날 이미 죽었어. 나는 가방에서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사인해. 이게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안 하면 특수절도 방조랑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거야. 내 증거들 봤지? 당신이 이길 확률은 0%야. 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다. 지렁이 같은 글씨로 서명을 마친 그를 뒤로 하고 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편 쫓겨난 그들의 좁은 월세방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다. 급하게 이사하느라 난장판이 된 짐 속에서 시아버지는 두통약을 찾다가 장롱 깊숙이 숨겨진 꾹 여사의 낡은 지갑을 떨어뜨렸다. 지갑의 비밀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호기심에 종이를 집어든 시아버지의 눈에 별표 불일치 별표라는 단어가 벼락처럼 꽂혔다. 그와 쩐반홍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진실. 흥은 꾹 여사가 30여 년 전 옛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속이고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한 것이다. 평소 고혈압이 있던 시아버지는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뇌혈관이 터지고 말았다. 그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시장에서 돌아온 꾹 여사는 남편이 그 종이를 쥐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전신마비로 평생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고 아버지는 쓰러지고 아들은 이혼당하고 실직자가 되었으며 딸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기세등등하던 꾹 여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병수발을 드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낸 지 3개월. 나는 집 한 돈으로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내 꿈을 펼치며 바쁘게 사는 삶은 활기가 넘쳤다. 전 시댁일은 까맣게 잊고 살던 어느 날 뚜엣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만난 뚜엣은 그 도도하던 콧대는 어디 가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었다. 퀭한 눈으로 나를 마주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오빠가 죽었어요.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뭐라고? 흥이 죽어? 왜? 뚜엣이 엎드려 오열했다. 아빠가 쓰러지신 뒤로 오빠를 안 보려고 하셨어요. 더러운 핏줄이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죠. 엄마는 매일 오빠 탓만 하며 저주를 퍼부었고요. 빚더미의 실직에 출생의 비밀까지. 오빠가 견디질 못했어요. 어젯밤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비겁한 남자였지만 죽음까지 바란 건 아니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귀신 같은 형상이 들이닥쳤다. 꾹 여사였다. 산발한 머리에 핏발선 눈, 그녀의 손에는 번뜩이는 과도가 들려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 나쁜 년. 내 아들 살려내. 너 때문이야. 내 년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꾹 여사가 칼을 높이 쳐들고 내 가슴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찰나였다. 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퍽.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눈을 뜨니 칼이 저 멀리 날아가 뒹굴고 있었다. 꾹 여사의 팔은 누군가의 강력한 소나기에 의해 등 뒤로 꺾여 있었다. 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바위 같은 그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나를 구한 구세주는 다름 아닌 호 사장이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그가 상황을 목격하고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칼을 든 꾹 여사를 제압한 것이었다. 뒤이어 들이닥친 그의 부하들이 바닥에 엎어진 꾹 여사를 꼼짝 못하게 눌러버렸다. 이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당장 경찰 불러서 쳐넣어. 호 사장의 호령이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출동한 경찰이 꾹 여사를 연행해 갔다. 정밀 감정 결과 그녀는 아들을 잃은 충격과 가문의 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결국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보호해줄 가족이 아무도 남지 않은 시아버지는 시립요양원으로 보내졌다. 뚜엣은 쏟아지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디다 못해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지방으로 도망쳐버렸다. 잠시 후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 온 뒤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호 사장이 내게 티슈 한 장을 건네며 무심하게 어깨를 토닥였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지난 일은 잊고 남은 인생은 보란듯이 잘 살아봐, 여동생.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오빠.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탐욕스럽고 악독했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며 처참한 대가를 치렀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내 눈앞에는 이제 나만을 위한 넓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도도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나의 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 문을 나서 서울의 활기찬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카페를 나서자 내 뒤로는 뚜엣의 초라한 뒷모습과 꾹 여사를 태우고 사라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때 서울의 여름 하늘에서 예고 없는 별표 소나기 별표가 쏟아져 내렸다. 시원한 빗줄기는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듯 지난 시간 내 영혼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억울함과 쓴맛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다. 열쇠를 빼앗기고 내 집에서 모욕당했던 그날부터 잔인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게 된 순간까지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나는 인생의 냉혹한 법칙 하나를 깨달았다. 밑 빠진 독 같은 탐욕은 결국 모든 인연을 죽이는 독약이다. 시댁 식구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보금자리도,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남은 건 고독과 광기,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그것은 인과응보. 조금 늦게 도착했을지언정 결코 주소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배달된 그들의 운명이었다. 나는 그들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졌을 뿐. 그 집을 팔아 손에 쥐었던 30억 원 우 그 돈은 단순한 사업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암흑 같은 삶에서 탈출시켜준 자유 이용권이었다.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여자는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덩굴 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짓밟힘을 참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유와 존엄, 그것이야말로 여자가 지켜야 할 가장 값진 보석이다. 이제 내 이름이 환하게 불 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간판 아래 서서 나는 활짝 웃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다. 나는 이제 찬란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과거를 털어내고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강인한 나 자신을 위해서.